파국으로 치닫는 일본 중국 관계, 한국의 생존 기회와 일본의 더 딜레마. 2025년 11월 7일 동아시아 정세는 단 한 번의 국회 발언으로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졸리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이 발언은 일본의 현직 총리로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마지노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원색적이었습니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쇠제니는 개인 SNS에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충격적인 문구를 게시하며 일본 정치 지도부를 향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공식 규정하며 양국 관계가 파국의 문턱에 섰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경제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영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위기의 틈새에서 생존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는 중일 관계의 심층 구조를 분석하고 이 위험한 공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하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고 사실적으로 확장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정계에서 보기 드문 극단적 보수 우익 정치인입니다. 그녀의 정치적 신념은 전후체제 해체와 강한 일본 건설로 요약됩니다. 그녀는 취임 이전부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왔으며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자위적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입니다. 나아가 일본회의라는 극우 국수주의 단체의 핵심 멤버로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완성이라는 장기 전략의 최종 단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카이치는 아베의 최측근으로 아베가 생전에 수백 번 강조했던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는 구호를 현실의 법적 용어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아베 신조는 강경한 정책을 펴면서도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이 모든 외교적 장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국회라는 가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졸리비기 사태라는 법률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2015년 안보법제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자위대가 출격해 무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동원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게는 최후 통첩에 해당됩니다. 전직 일본 총리나 외교 관료들조차 정부는 평상시에 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겉으로 말해도 좋은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다카이치의 발언은 외교적 금기였습니다. 니케이 신문 분석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성이 준비한 신중한 답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즉흥적으로 발언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떨어진 전함이라는 구시대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그녀가 계산된 도발이 아닌 본인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음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국내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세에서 39세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80%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잃어버린 30년의 무력감을 떨쳐내고 중국에 굴하지 않는 강하고 자존심 있는 일본을 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카이치는 이 국민적 정서를 정확히 간파했고 이 도발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단숨에 확고히 다지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72%의 지지율은 그녀의 발언 철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단계적이고 치밀하며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1단계는 심리전 및 인적 교류 통제입니다. 11월 9일 주 오사카 총영사의 극단적 표현은 일본 정치인과 국민에게 직접적인 공포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골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이어 11월 15일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일본 지도자의 발언으로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명분 없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표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일본행 항공기 좌석률은 전주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으며 탑승객 수는 1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등 국영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에 대한 무료 변경 및 환불 조치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예약 취소 건수만 약 49만 건에 달합니다. 이는 2023년 중국인 방일 관광객 소비액 11조 원이라는 수치를 감안할 때 일본 서비스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국은 관광객을 무기화하는 전략을 노련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직접적인 경제 보복입니다. 중국은 민감한 경제 품목을 건드리며 일본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8일 중국 당국은 이미 개봉이 확정되었던 일본 영화들의 상영을 무기한 연기 조치했습니다. 이는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압박이자 일본에 대한 중국 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11월 19일 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불과 2주 전에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됐다가 겨우 회복되던 일본 수산업계에 다시 한번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중국은 24년간 금지해왔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2019년 서명한 협정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일본 축산업계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경제적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식탁을 정치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히토류 카드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의 카드가 바로 히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고성능 반도체는 물론 F-35 전투기 엔진, 미사일 유도 장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등
방위산업의 필수 전략 자원입니다. 이 히토류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60% 이상이 중국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히토류 수출 통제는 시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전례는 이 카드의 파괴력을 입증합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산업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3일 만에 납포했던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보복 조치를 2015년까지 5년간 유지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히토류 카드가 발동된다면 일본 제조업의 숨통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국내 총생산 1% 이상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이며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발언을 절대 철회할 수 없는 정치적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를 지탱하는 정치적 기반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미우리 72%, 마이니치 65%, JNN 82%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그녀의 정치적 방패입니다. 마이니치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50%로 문제가 있다는 25%를 2배 압도했습니다. 일본 국민 절반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꺾는 행위로 간주되어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치적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녀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우익과 일본의 그룹은 이 발언을 자주 국방의 시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발언을 철회하는 순간 이들이 등을 돌리며 자민당 내 강경파가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민당 지지층의 65%가 이 발언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는 정치 생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민당 차원에서도 이미 중국 총영사관 행사 참석을 자제하라고 지자체에 요청하는 등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당 전체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퇴각을 내부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22일에서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타협의 문이 닫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에서 가까이 섰을 뿐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한국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과는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을 포착했으나 리 총리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 후 다카이치는 중국과 대화의 기회가 없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지만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이를 위선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중국이 대화에 나설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이 쓸 수 있는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높지만 중국의 대일본 수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본이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 해도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양국 경제 구조의 의존도 역설에 기인합니다.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보험은 미일 동맹입니다. 11월 25일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일미 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직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하에서 미국이 과연 일본의 군사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 정면 충돌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지는 극히 불확실합니다. 일본은 유엔의 서한을 보내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중국 역시 유엔의 서한을 보내 일본의 대만 개입은 침략행위이며 중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전에서도 양국은 팽팽한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지금 발언을 철회하면 정치적 파멸에 이르고 발언을 유지하면 경제적 파국에 이르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일 관계의 파국은 한국에게는 전략적 어부지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수혜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의 외교적 지위 상승이라는 잠재적 이득이 기대됩니다. K-트렌드 쇼핑의 부활로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수혜 분야는 관광산업입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목적지가 한국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관광 특수에 추가적인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드 사태와 코로나19로 유령 도시처럼 변했던 서울 명동 상권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과거 따이공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명품을 싹쓸이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한국의 일상적 트렌드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쇼핑하는 K-트렌드 쇼핑으로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의 주요 활동은 식도락, 관광과 쇼핑이었으며 평균 지출액은 2,324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업계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의 1,750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호텔, 리조트, 카지노 업계가 전반적으로 슈퍼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단기적 호황에 대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호재로만 해석하기보다 리스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이 막히면 한국이 자동으로 수혜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계심의 배경에는 사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 때 중국은 일본만 제재한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 악화와 동시에 아시아 전체에 대한 중국인의 여행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전체 여행 축소 정책이 재개된다면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다시금 높아지는 것은 외교 변수에 취약한 고위험 시장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연말 성수기까지 이어지는 중국인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는 한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일 갈등은 관광을 넘어 무역 및 첨단 산업 공급망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일본의 특정 상품군에 집중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대체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리비, 명란 등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고급 품목에서 한국이 품질과 안전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영화 상영을 차단하면서 중국 내에서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드라마, K-팝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리를 100% 수입에 의존하며 그중 53%를 중국에서 28%를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만약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이 자체 공급망 위축으로 한국에 대한 재수출까지 중단한다면 한국의 첨단 제조업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한국에게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025년 추경에서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9,81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을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국가 비축량 확대와 히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일 경제 협력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 증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기지나 물류 허브를 제3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선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 아래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양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셔틀 외교 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강경파인 그녀조차도 중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절실함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일 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5에서 7% 증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습니다. 중일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장기적인 구조적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는 순간 그를 지지하는 70% 이상의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녀는 퇴각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핵심 중의 핵심 이익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의 대만 개입은 침략 행위이며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입니다. 중국은 군국주의의 부활로 몰아가는 역사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갈등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중인 여행 제한에서 수산물 및 소고기 수입 중단, 일본 영화 차단 등 부분적 경제 제재로 이어지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군사 시위, 대만 및 센카쿠 인근에서의 실사격 훈련 강화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인 관광 및 유학 제한으로 인해 일본 GDP가 0.2에서 0.3%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히토류 제한까지 현실화된다면 일본
제조업 전체의 생산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며 GDP 손실은 1%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광과 무역에서 수혜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하고 양면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의 전략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중국이 한국에게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동맹적 가치와 중국과의 경제관계 유지라는 국익 사이에서 더욱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사태 당시의 산불 약속과 같은 새로운 압박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카이치 발언은 우발적 실수가 아닌 70% 지지율을 목표로 한 보수 우익 결집용 계산된 도발이자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공언한 레드라인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심리전, 관광 제한, 수산물 금지 등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히토류 카드라는 최후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발언철에는 정치적 파멸, 유지하면 경제적 파국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졌으며 실질적인 반격 카드가 부재합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대이동과 K 콘텐츠, 수산물 대체 수요를 통한 경제적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일본 기업 유치, 동아시아 중재자 역할 모색이라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그림자 외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탈중국화 움직임을 한국으로 유도하고 한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중일의 삼각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모할지, 대만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분석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